어제 얘기가 나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아파트값이 또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과 아파트값이 더 뛰어야 좋다라는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아파트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서울시는 투기 바람이 불면 즉시 재지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을 서울시는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서울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앞서 설명드린 잠삼대청이라고 불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였습니다. 이게 14.4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이렇게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인 4.58제곱킬로미터, 또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7.75제곱미터를 합쳐서 총 65.25제곱킬로미터 규모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에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해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GBC라고 하죠. 바로 이 지역인데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잠실 주요 단지,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꿈틀댔던 그 대표적인 단지죠.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제 소문이 나면서 호가가 2, 3억씩 순식간에 올랐죠. 아파트 값이 경기 침체로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서 안정을 되찾아가는 이 시점에 또다시 폭등의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간에서는 누가 로비를 했는지 로비 실력이 참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반포의 아파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65억에 거래가 되면서 평당 2억의 시대를 열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반포의 아파트값이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았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뜻이 뭐냐면 땅 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목적이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고 투기를 막아서 마구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포는요, 전용 84가 60억까지 치솟고 올라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묶었을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요, 특정 지역에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구입하는 주택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어야 되고 잔금을 치른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주해서 무조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좀 잡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갭 투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가가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래서 그동안 반포의 아파트값이 최고가를 막 쉽게 넘어갈 때 상대적으로 압구정동이나 잠실, 대치동의 아파트 값이 반포만큼 못 뛴 것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왜 우리 동네를 묶어가지고 이게 집값이 못 뛰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토호제를 해제하면서 한 말이 뭐냐, 토호제가 초기에는 먹힐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더라 라는 이유도 토호제를 해제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토호제가 집값이 뛰는 걸 제대로 막지를 못하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일까요? 그래서 이걸 해제를 해줬을까요? 왜 해제를 해줬을까요? 자,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제도는요, 1979년 토지, 즉 땅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6.17 정책 대책으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 역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땅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뛰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쓰였지만 중요한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위헌의 논란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서울시에서 토호제를 해제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 발표, 여러분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토호제 해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갭 투자가 가능해졌고 굳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호가도 오르고 또 반포 아파트 값이 뛴 만큼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 정신없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파트 값이라는 게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만 나와도 가격대가 그 가격으로 형성되고 굳어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나올 겁니다. 자, 가뜩이나 집값 거품으로 힘들어진 이 경기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게 생겼다 이겁니다. 왜냐? 이 지역을 풀어주면 다른 지역이 또 들썩거립니다. 자,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겠지만 국가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보자면 그다지 좋은 일도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엊그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집값이 뛸 때 좋았어. 그런데 세금만 오르고 또 내 자식들은 이런 아파트를 못 사. 애들이 돈을 벌어서 잠실 쪽에 아파트를 사려면 100년이 걸려. 물가가 비싸니까 저축도 못해. 그러니까 100년 걸리지. 세상에 내 것만 오르면 좋지. 그런데 올랐다고 팔고 다른 데로 이사도 못 가. 다 올랐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집값이 제대로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올랐고 물가도 올랐으니 당연히 집값도 올라야죠. 그런데 문제는 오르는 소득보다 집값은 몇 배로 뛰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중서민층은 꿈조차 못 꾸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렇게 몇 배로 뛰다 보니까 모두가 부동산에 아파트에 올인해서 아파트 잘 사는 게 가장 잘한 투자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요즘은요, 대학생들도 아파트에 집착합니다. 저는 살다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임장을 다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어디가 좋은지 딱 찍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동산을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노후 아파트들이 계속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시 말해 늘어나는 아파트를 다 사줄 수 있는 인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토제 해제는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 값이 반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하나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고가 경신들이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득달같이 그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몰려갈 겁니다. 부동산 값 안정화보다는 펌프질에 가까운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안 질 겁니다. 그냥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어서 아파트 사느라 쓸 돈이 없어서 다른 경제는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보다 산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아파트 값도 받쳐줄 사람들과 돈이 생겨서 이게 또 뛸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24년 12월 한 달 만에 5천 가구가 넘게 늘어나면서 7만 가구가 훌쩍 넘어섰죠. 그중에 악성 미분양이 2만 1,480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2014년 이후에 악성 미분양이 최대치입니다. 악성 미분양,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지지 않는 주인 없는 아파트가 2만 채가 넘는다 이런 뜻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미분양 7만 채 중에 경기도 수도권 미분양이 16,900가구가 넘습니다. 전월 그러니까 24년 11월보다도 2,500채 정도 늘어났는데 17%가 급증한 것이고요. 지방의 미분양은 5만 3천 가구가 넘는데 이게 전달 대비 11월 달 대비해서 5% 정도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인구가 지방은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동안 분양 완판을 거의 다 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2024년 서울 아파트의 자치구별 아파트 평당가 순입니다. 서초구 아파트가 평당가 평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강남구 두 곳이 다 9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성동, 마포, 광진 이렇게 7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5천만 원이 훨씬 넘고 나머지는 4천만 원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서울 7개 구를 뺀 나머지 구가 경기도의 주요 입지 그러니까 과천이나 판교의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싸다는 결론입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것은 서울보다도 비싼 지역이 많을 만큼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미분양이 많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 거래의 형태를 보면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청동, 마포 그리고 광진 7개 구에서 간헐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한두 건 나오긴 하지만 거래량은 아주 미미하고요. 집을 내놓은 지 수개월이 지나도 거래가 멈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파트 시장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광진구 쪽에서는 한강변의 아파트마저 24억 하던 곳이 14억에 나온 곳도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단지는 온탕이고 어떤 단지는 정말 얼음탕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 해소가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패닉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12월 말 기준 8,800가구가 넘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미분양은 지난 24년 7월에 10,000가구를 넘어선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다가 11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파트가 비싼 고분양가일 때 분양을 준비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금융비용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분양에 나섰지만 결국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이 12월 한 달 사이 862가구가 늘어났습니다. 47%가 훅 늘어나서 2,600가구가 넘습니다. 대구가 이러면 경북도 마찬가지겠죠. 경북의 악성 미분양은 12월 한 달 사이에 866가구, 한 63%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 증가율 전국 1등이 바로 경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24년에 대구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3,227가구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에는 14,300가구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비해서 77%가 급감해서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23년 초인가요? 한 2년 전에 어떤 시행사의 대표분이 저를 찾아와서 대구에 아파트 1,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땅이 아주 싸게 나왔는데 같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23년 그 당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대구는 분양만 하면 완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대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21년 고점 찍고 바로 내리막이고 또 분양이 앞으로는 힘들어질 겁니다. 괜히 대구에서 아파트 사업 잘못 시작했다가 디폴트 생겨서 어쩌면 목숨마저 밑으로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행하시는 분들이 다들 영리하고 돈 버는 일에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시장의 흐름은 체크를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24년 12월에만 15만 5천 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3년 12월에는 9만 7천 가구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어렵다 하는데도 23년 대비 24년의 인허가 물량이 59%, 한 60% 정도 증가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고환율, 또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급이 더 많아질 경우 미분양 사태를 더 키울 수가 있겠죠. 특히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건설사는 자금난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적 자금 투자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아마도 26년 초 그때가 되면 또다시 부도나는 건설사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고분양가 그리고 공급 과잉의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또 청약 열기가 또 뜨겁죠. 서울과 세종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청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아파트 84제곱미터 한 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왔는데요. 이 무려 8,000명이 몰렸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는 지역인 세종시에서는 소담동의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84 타입이 여기도 역시 한 가구 모집에 몇 명이 모였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56만 8,735명이 몰렸습니다. 한 가구 모집에. 서울 송파구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에 8,000명이 몰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분양가가 7년 전 분양가 수준인 9억 8,075만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얘기 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22년 5월에 17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엔 24년 9월, 작년 9월에 16억 원에 거래가 된 것을 감안하면 당첨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고가 대비 7억 6,925만원이 싼 것이고요. 최근 거래가 대비로는 6억 1,925만원이 싼 것이기 때문에 한 채 매물에 8,000명이나 몰린 겁니다. 이 아파트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인데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아파트 당첨의 취소 물량인 보류지 아파트입니다. 보류지 아파트가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소송과 같은 일에 대비해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고요. 조합 입장에서는 가격을 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게 바로 보류지 아파트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세종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소담동의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아파트, 여기 84 타입 한 가구 모집에 56만 8천 명.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56만 8천 명 이상이 모인 그 이유 역시 가격이 주변 시세랑 차이가 큽니다. 자, 공급가가 3억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죠. 3억 차이로 56만 명, 57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싸다 싶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달려듭니다. 미분양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미분양은 가격이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이렇게나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석하게도 분양가는 이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왜냐? 층간소음 기준 강화됐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안전 시스템 잘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 때문에 태양광 전기 확대 이런 문제로 규제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남자 중고등학교 또는 여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팅도 제과점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도 50세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남녀공학보다는 단일 성별의 학교를 졸업하셨을 겁니다. 95년 역사를 자랑하는 여고에 남학생 소변기가 처음으로 설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학가 주변의 원룸의 월세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최근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남학교, 여학교가 사라지고요.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2곳의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성별을 남녀로 구분해서 신입생을 받다가는 학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학생을 모집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공학으로 전환을 빠르게 바꾸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남녀공학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절대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중학교 중 유일하게 남학교인 광운중학교가 내후년 2027년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운중학교는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 학생 수가 1, 2, 3학년 다 합쳐서 313명입니다. 노원구 중학교 평균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대략 한 400명 정도 되니까 평균보다는 30% 정도 적은 숫자죠. 지금 50세의 인구가 91만, 92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의 14세, 15세의 인구는 45만 명 정도 되니까 그야말로 딱 절반의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1960년대만 해도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는 아주 보편적인 학교의 형태였습니다. 60년 전인 1964년엔 전국의 고등학교 692개의 학교 중에 남학교가 506곳, 한 73%고요. 여학교는 186곳, 한 26%, 27% 정도 됩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중에는 남녀공학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남녀가 같이 섞여 있는 것만 갖고도 이게 참 분위기가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녀공학이라는 말도 1970년대 중반이 돼서야 나온 단어입니다. 거주지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1974년에 도입이 됐죠. 그래서 남녀공학이 전체 학교 1089개 학교 중에 341개, 그러니까 한 31% 정도로 아주 많이 확 늘어났었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학교에 3년 동안 6억 원을 지원하고요. 경상남도 교육청은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남녀공학 전환이 사실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학교가 교육청에 공학 전환을 신청하려면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역사가 긴 학교일수록 반발이 좀 심한 편입니다. 얼마 전에 남녀공학 대학을 추진하려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던 동덕여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학교도 적지 않지만 인구 감소의 문제가 겹치면서 역사와 전통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몇 해 전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유복여중이 남녀공학을 추진하다가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학칙을 바꾼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서울 장충고등학교의 경우 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는데 여학생 화장실을 확보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화장실을 짓는데 무슨 2년씩 걸리냐, 빨리 지으면 되지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화장실 한 칸을 준비하는데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뚝딱 만들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튼 이제 학교마다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인구가 줄어들면 감내해야 할 일들이 사회 여러 곳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이야기로 주장을 해오던 얘기가 바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또 3기 신도시 개발,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이게 과연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구는 우리 주택 보급률보다도 더 빨리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은 세대수를 지어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멸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멸실이 되는 아파트 단지는 공원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행정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주는 그런 행정보다도 이런저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지방의 대학들은 학생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심지어 지방 대학들은 동남아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이 없으면 유지도 안 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학가 원룸의 월세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보다 월세가 지금 당장 더 걱정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12월, 작년 12월 기준에 서울의 연립 다세대의 10평 정도의 원룸의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평균 한 73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월세는 74만 원인데 이게 12월보다 한 달 전인 11월 달에는 6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 정도가 또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자취하는 것마저 사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한 학기의 월세가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겁니다. 요즘 서울 신촌과 이대역 사이에 신축 원룸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전용 31제곱미터 10평이 채 안 됩니다. 월세 평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5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신촌 지역에는 연세대가 있죠, 서강대 있죠, 또 이화여대 있죠. 좋은 대학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자취해야 되는 대학생 수도 그만큼 많아서 수요를 공급이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비싸진 겁니다. 이대 앞에 예전에는 옷가게들이 아주 많은 그 상권을 이뤘었는데 요즘 상권은 아주 다 망가졌고요. 그 틈에 오피스텔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옷을 파는 경제활동보다 부동산 임대 사업이 더 돈이 되니까 오피스텔을 막 지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오피스텔 가보면 주차장도 없습니다. 솔직히 대학생들의 원룸의 월세가 한 달에 165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생활비나 교통비 같은 기초비용을 더하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이래가지고 어디 대학교 다니겠습니까? 대학교에서 비싼 등록금 받아서 부자 대학교 되지 말고요. 기숙사를 좀 더 많이 지어서 학생들이 좀 편리하게 주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학교 그 드넓은 캠퍼스에 아름다운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돈을 그런 곳에 다 발라놨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기숙사를 지을 땅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자본이 한국의 월세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해외 거대 자본이 서울 대학가의 월세 시장에도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전세 기피 현상을 불러오고 또 그런 것이 결국 월세를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아주 많은데 그 틈을 비집고 해외 글로벌 부동산 기업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한국의 월세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월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그리고 영국의 자산운용사 ICG, 또 글로벌 부동산 개발업체 하인즈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세계 10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업체인 MGRV와 임대주택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대학가에 스며들어서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면요, 임대료는 기하급수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수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의 임대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을 외국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그냥 날로 먹겠다, 이겁니다. 자, 1인 가구 1000만 시대 월세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한판 놀이마당,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자, 인구는 반으로 줄어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올라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